속 12번 금융투자 상품이네요. 이 금융투자 상품도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예요.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요. 우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의 구분은 분류 구분은 첫 번째 구분 기준이 뭐냐면요. 투자성이에요.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럼 이때 투자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원본 손실 가능성을 의미해요. 뭐냐면 내가 그 투자한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1,0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돼. 그러면 얘가 어디가 되냐면 비금융투자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은 비금융투자 상품이 되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면 금융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은요. 또 우리 파생상품과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여기서도 용어 이제 꼭 정리하세요. 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등등 이런 애들 전부 다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증권의 구분 기준 잘 보세요. 금융투자 상품에서 파생인지 아닌지로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아니라면 전부 다 뭐다? 증권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구분 기준 상당히 중요하겠죠. 원본 초과 손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원본 손실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본 초과 손실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아요.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얘네는 일단 금융투자 상품이니까 일단 원금 보전은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증권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즉 내가 내는 최대 손실이 어디까지냐면 1,000만 원까지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즉 내가 투자하는 한도 안에서만 피해를 보면 끝나는 게 바로 증권이에요. 그런데 파생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투자는 1,000만 원 했지만 1,000만 원 다 날리고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도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 파생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에 대한 그 구분 기준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주식은 내가 투자한 게 상장 폐지되면 휴지 줬고 끝이에요. 돈을 더 메꿔놓을 필요가 없어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돈 투자했던 채권 매수한 기업이 망해서 내 채권에 대한 상환을 하지 못한다. 디폴트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날리고 끝인 거예요. 뭐 수익증권도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펀드도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면 증권에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펀드, 수익증권의 일부가 펀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본 초과 손실만 생기지 않으면요. 전부 다 증권이에요. 뭐 하면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전부 다 어디에? 증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제 저희가 그 법규 파트에서 자본시장법을 다 학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룬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열거주의라고 해서요. 요런 조건에 들어가야지만 너는 증권이야. 이런 증권에 들어가야지 너는 펀드야.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번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포괄주의에 따라서 특정한 기준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너는 나머지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이 포함되어지는 카테고리의 범주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졌을 때요. 그 상품에 대한 법규를 어떤 거에 적용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A라는 상품을. 근데 이 상품이 원본 초과 손실은 안 돼요. 하지만 원금은 까일 수는 있어요. 그럼 얘는 증권이구나. 그럼 증권 관련 규정 적용시켜.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편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법규나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라는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보호하고 금융시장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자본시장법에서의 포괄주의의 핵심이에요. 그 구분 기준에 따른 분류가 바로 금융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문제 이제 계속 봐볼게요.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추가 지급 의무 요건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죠? 증권과 파생 상품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추가 지급 의무 요건이 있으면 파생,
추가 지급 의무 요건이 없으면 증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선도계약이라고 한다. 그렇죠? 누구예요?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의 일종이에요. 선도계약. 계속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금융투자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4번 파생결합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상 파생상품에 포함된다. 땡. 요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만 보면 되냐면 끝나는 말만 보시면 돼요. 지금 뭐라고 끝나요?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끝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증권이에요.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격은 뭐예요? 원본 초과 손실이 없는 증권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게 파생결합 증권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금융투자 상품의 구분 기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상품이 뭘로 끝나는지만 보시면 돼요. 증권으로 끝나면 증권이고요. 증권으로란 말 없이 파생상품 이렇게 끝나면 파생이요.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상품들이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네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87페이지 교재 하단에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말로 쫙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만 표로 정리해 두세요. 그러고 나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됐죠? 자, 교재 정리하고, 칠판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1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